6장에서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앞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하면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고 대증언도 하고, 오늘은 1990년에 하드먼드 트로피를 받았고, 하드리 미시간 대학에 없었더라면 나는 하드먼드 트로피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떠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성공 마인드를 갖고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했네요. 또 다른 가르침은 전비의 중요성이다. 전비는 그 그림을 첨부하는 일부다. 일의 경기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라는 것이다. 그는 내게 말했다. 그냥 최고의 풋볼 선수가 되려고만 하지마. 경기장에서 가장 지배적인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어야 해. 올림픽 선수처럼 생각하고 훈련하고 그들처럼 되어야만 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팀에 있는 다른 선수들과는 눈에 띄게 달라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단련을 했다. 그 정도로 준비하려면 꽤 많은 전념과 헌신이 필요하다. 몸만 준비하는 게 아니다. 사실은 신체보다도 정신적인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하다. 자신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해내려면 그에 맞는 정신까지 갖춰놔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적인 준비와 똑같이 정신적인 준비에도 집중했고, 은퇴한 후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왔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는 그에 의해서 배운 삶의 교훈을 적용한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스포츠, 어떤 직업, 삶의 어떤 부분이든 항상 더 잘하고 싶어야 한다. 현재의 위치에서 절대 만족하지 마라. 월계관에 절대 안주하지 마라. 그만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절대 자만하지 마라. 그러면 가끔은 정말로 존경하는 누군가, 나에게 솔직한 피드백을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삶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다면 진정한 축복이다. 내 경우에는 모든 것이 태도에서 시작했다. 태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항상 행동도 태도를 따라가서 절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올릴 수가 없다. 이는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높은 성과를 올리려면 자신의 사고방식부터 통제해야 한다. 자신을 보는 방식, 매일 주변 상황을 보는 방식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렌즈로, 다른 관점으로 바꿔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 관건은 재능이 아니다. 자기 머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아침에 오늘은 어제같이 하느리라 결심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다. 그래서 6장의 성공은 어떤 모습일까? 2004년에 나는 마이클 펠프스를 처음 만났다. 당시에 19살의 소녀는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를 안고 집으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오래간만에 그의 코치였던 부모니 미시간 대학의 새로운 수영 코치직을 수료한 때였다. 사실 내가 그 계약에 성사되도록 도왔고, 이후에는 수영 프로그램을 감독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말이다. 펠프스는 보험을 따라서 미시간 대학에 있는 앤나비로 와서 모두 코치를 정원해서 수영팀을 돕는 한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서 미시간 대의 풀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펠프스는 공식적인 미시간 대학 선수는 아니지만 올림픽 챔피언이 자기 수영팀의 훈련을 돕겠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바울과 나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자주 얘기를 나눴다. 그는 마이클 펠프스를 지도하는 일이 자기 경기력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이클이 11살 때부터 전담하여 지도를 했고, 마이클은 15살인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우주선에서 200m 접영에서 5위라는 성적을 거뒀다. 19살에 출전한 두 번째 올림픽에서나 금메달 6개와 동메달 2개로 목에 걸고 돌아왔다. 당시 바브과 8년간 훈련해온 마이클은 이미 미국에서 최고의 수영 선수였으며 역대 최고가 될 가능성 또한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바브과 마이클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마이클은 감정 기복이 심했고 반항심도 컸으며 바브 훈련 계획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바로 전에 가을에는 음주운전으로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18개월의 보호관찰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바브는 나에게 마이클과 상담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상담을 강요할 수는 없었다. 미안하다면 마이클이 먼저 원해야 했다. 아니면 적어도 그렇게 느껴져야만 했다. 그래서 바브에게 이러기를, 마이클에게 내가 언제든 상담할 수 있다고 알려준 후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말했다. 며칠 후 마이클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그는 놀란 듯이 보였다. 너는 11살 때부터 훈련해왔잖아. 그러니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나는 마이클이 어릴 때 부모님이 여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몇 년 뒤에서 이제는 미시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밥과 훈련하며 지냈다. 또한 10대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거나 쇼핑몰에서 올려놓을 때 마이클은 수영장을 내기는 한쪽 같아서 다리 끝까지 나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약간의 반항은 자연스러운 일이지, 게다가 내 인생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밥 말고 내가 누구에게 대들면 반항하겠니? 나는 마이클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내 말이 그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었다. 그는 나를 점점 신뢰하기 시작했고 나는 그의 성장 과정을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나는 의조를 바꿨다. 그에게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6개의 금메달을 포함해서 올림픽 메달을 8개나 거머쥐었기 때문에 대부분이면 꿈만 꾸는 성과이므로 그때라도 당장 수영을 그만둘 수 있었다. 다른 이가 보기에 그의 삶은 이미 성공한 삶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니었다. 이것이 내가 마이클 펠프스에게 관해 알았던 한 가지였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둘 만큼 이 젊은이는 수영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불타오르는 경쟁심은 그를 수영계에서 전례 없는 위치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이미 잘하지만은 우린 네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몰라. 나는 아직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붓지는 않았으니까. 평생을 훈련해 바친 운동선수에게, 그것도 이미 세계 최고의 수영선수, 이미 입증된 선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는 나와 논쟁하지 않았다. 네가 정말로 반항심을 멈추고 100%를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결과가 어떨지 신은 알고 계실 거야. 물론 며칠의 면담으로 마이클 펠프스가 삶의 방향을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이해시켰다. 그는 자기 목표에 관해서, 삶에서 정말로 성취하고 싶은 것에 관해서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지금은 모두가 알겠지만 마이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8개를 목에 거는 대기록을 세웠다. 끊임없는 최고의 수영 선수가 되는데 몰입한 결과 그는 역대 최다 메달을 딴 올림픽 선수라는 역사를 사라졌다. 그가 딴 올림픽 메달은 28개였고 그 중에 금메달이 23개였다. 그는 스포츠기를 떠난 후에도 개인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 강연하고 또 주변 모두에게 가끔은 괜찮지 않다도 괜찮다는 사실을, 누구나 삶에서 도움을 청해야 할 시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가 이런 모든 위협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그의 삶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멋진 가족을 꾸렸고 특출난 사업가가 되었다. 게다가 정신건강에 관해서 인식을 바꾸는데 앞장선 그의 헌신을 보면 진정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하다. 수년간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수천 명에게 던졌던 질문을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에게 성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대답은 보통 예상할 수 있다. 돈, 권력, 명예. 절대 그 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너무 쉬운 답이고 절반쯤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된 답변일 뿐이다. 내가 돈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들어가기를 요구한다. 자기만의 성공을 정의를 해서 더 생생하고 더 자세히 묘사하라고 요구한다. 성공이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들리고 어떤 냄새, 맛이 나는지를 설명하라고 되쳐 묻는다.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시간을 준 후에 되돌아온 답은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성공한 삶은 스스로 세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했느냐의 문제다. 그 목표에 도달할 동기부여와 에너지는 타인에게 대한 기억한 것에 등장할 만한 달콤한 유혹 같은 외부 요인보다는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끌어내야 한다. 자신의 영혼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우리가 삶에서 올바른 길로 향하고 있다면 내면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방식으로 우리는 올바른 길에 들어섰음을 한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영혼이 자신에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삶의 목표는 법칙을 일으키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목표를 충족하느냐 발전 척도가 되고, 목표가 삶의 근원적인 목적과 길을 같이 한 누구나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목표와 삶의 근원적인 목적 간의 진정한 관계다. 둘 중에 하나만으로 의미가 없다. 겉보기에는 대단히 목표 지향적으로 의존한 남들의 기대를 동력으로 움직이면서 목표를 근원적인 목적과 연결하지 못하는 이들을 나는 많이 만났다. 이들은 항상 일을 끝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올바른 일일까? 그들은 더 의미있고 성취감 있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걸까?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6가지 습관에서 모든 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강조한다. 자신의 목적을 먼저 이해하고 그 목적을 목표와 나란히 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성공할 수 없고 생산적이며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다음 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나는 당신이 잠시 시간을 내어서 삶의 목적을 떠올렸으면 한다. 다른 누구의 삶도 아니고 자신의 삶이다. 자, 삶의 목적은 위대한 계시나 황무지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삶의 목적은 잘 쓰이는 것처럼 시간이 흐른 후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삶의 목적을 깨닫는 비결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해서 쌓으려라.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성공을 성취할 동기는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자기만의 성공을 분명히 정의했다고 해도 꾸준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된 노력을 쏟아부을 동기는 어디서 끌어오는가? 음식과 주거지와 안전을 위한 우리의 기본적이고 생활학적인 욕구 외에도 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욕구와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믿는다. 또한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할 근본적인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감정적인 욕구와 목표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해보자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와 워크숍에서 나는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할 방법을 소개하기도 한다. 이때 나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진다. 삶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누구에도 필요한 게 뭘까요? 수년간 내가 받은 응답을 요약해보니 4A라고 부르는 감정적인 요구와 일치했다. 첫째는 관심이다. 우리 모두 적어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관심 부족은 고립으로 이어지고 오래 고립되면 우울하고 위축되기 마련이다. 관심 받으려는 근본적인 욕구는 아이들에게 자주 보인다. 부모를 비롯한 영역자의 관심은 정성적인 정서와 정신 발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남들에게 받는 관심이 지나치게 의존해서 부정적인 관심으로도 받으려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관심은 근본적인 존재의 차원으로 이어진다.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내가 존재함을 알려야 해. 둘째는 애정이다. 심리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어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가짜 엄마 실험을 알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엄마는 먹이가 나오는 차가운 철제 우리였고, 둘째 엄마는 어린 원숭이가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영토로 뒀고 전부 우리였다. 또 원숭이들은 먹이를 필요할 때마다 철제 엄마에게로 가고 갇혀있는 내내 원숭이들은 영토로 감싸는 엄마에게 달려있었다. 원숭이들에게 절실한 것은 음식보다도 영토로 덮인 엄마가 제공하는 애정인 것이 분명했다. 훨씬 더 극적인 차이는 같은 양의 음식을 받아도 애정, 영털로 전구로 만든 인공적인 애정이라 해도 전혀 받지 못한 어린 원숭이 그룹은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뇌와 척추와 내부 장기는 온전한 크기로 발달하지 못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현상을 종종 본다. 그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억눌리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른이 된다. 애정은 살면서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는 따뜻하고 손털이 보송보송한 물건이 아니다. 애정은 음식과 물처럼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다. 셋째는 인정이다. 어프로벌. 우리는 스스로를 독립적인 인간으로 여기고 싶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정 욕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네가 건강하게서 일을 받으면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울 것 같야. 네가 얌전히 굴면 내가 방을 청소하냐. 저기 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내가 공을 잡으면 100m를 뛰면 또 슛에 성공하면 걔가 인정이 너무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하거나 조건을 충족하기 거의 불가능하다면 인정 요건은 불가능한 전환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다.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젊은이의 삶을 거슬러가면 인정 욕구가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셋째는 수용이다. 내가 이 욕구를 마지막으로 놓은 이유는 인정은 대개 조건부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수용은 정말로 무조건적이다. 수용은 acceptance. 어머니 같은 사랑이자 신과 같은 사랑이다. 수용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실수를 전렸더니 받아들이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보여야 하고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와 같은 미리 형성된 관념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자수용이 중요한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마땅히 그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우리 모두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는 사회로부터 수용되고 싶어한다. 수용되지 못하면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수용을 원하지만 가끔은 인정에 만족하기도 한다. 이 모두를 더해보자. 자기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성공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를 골똘히 생각해보자. 일단 이것을 받아들이면 삶을 위한 이상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자기 전개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목적과 목표를 정할 때 4A를 명심하라. 기본적인 감정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인간의 욕구, 동기를 내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세운 목표를 설치하는데 또 태도와 행동이 도움이 될지 또는 방해가 될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